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오늘은 진화론을 들어가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확인 문제 하나 안 풀었거든요. 126페이지 피시면은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원시세포 호흡 방법 나왔죠? 처음에 태어난 원시세포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입니다. 2번에 광합성하는 생물의 출현으로 증가하는 기체를 했죠. 광합성은 바로 뭐냐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양분,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산소 기체가 증가하죠. 2번 산소입니다. 3번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태어났나? 자외선, 오존층이 없어가지고 자외선이 들어온다고 했죠. 자외선은 살균소독,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4번 오존층의 생성으로 생명체는 바다에서 육지죠. 육지로 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8페이지의 진화론인데요. 진화라는 뜻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의 구조라든지 DNA, 유전자 정보라든지 이런 게 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진화입니다. 그럼 다양한 생물 중에 진화가 나오는데요. 진화론의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는 다윈이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일단 개체 수가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이걸 우리 과잉 생산이라고 해요. 과잉 생산. 그러면 기린을 한번 예를 들게요. 기린들이 갑자기 개체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요. 조금 약간 변이가 일어나요. 우리 개체 변이라고 일어나는데. 이 기린 중에서 어떤 게 되냐면요. 목이 긴 기린하고 목이 짧은 기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짧은 기린. 그럼 목이 짧은 기린은 어떠냐면은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지 못합니다. 목이 긴 기린은 높은 나무 밑에 있는 초원의 식물까지 먹을 수가 있죠. 둘 중에서 그럼 누가 먹이 경쟁에서 이기느냐? 목이 긴 기린이죠. 이렇게 생존 경쟁. 서로 먹이를 갖고 경쟁하죠. 그러다가 얘가 이깁니다. 이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리고 자연 선택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공업 아마라 그래가지고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을 들 수 있습니다. 공업화 전에는 도시가 깨끗했습니다. 그나마 오염물질이 덜했죠.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 당시에는 검은색이 생존 경쟁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흰색 나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공업화되면서 건물들이 조금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검은색보다는 흰색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흰색 나방들이 거의 멸종되고 있습니다. 즉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 중에 흰색 나방이 생존 경쟁에서 지고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된 거죠. 적자 생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윈은 뭐냐면요. 너무 많은 개체 중에서 그 중에서 생존 경쟁한 다음에 이긴 놈이 살아남았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연 선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연 선택설의 단점이 뭐냐면요. 얘예요, 얘. 이 개체 변이는요. 목이 긴 거 짧은 건 짧은 거라 그랬는데 목이 긴 기린은 목이 무조건 긴 자식만 낳고 짧은 기린은 목이 계속 짧은 자식만 낳았다. 이게 개체 변이의 유전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콩깍지 안에 콩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크고 끝으로 갈수록 작아요. 그럼 얘가 이제 콩깍지 안에 있는 콩 중에서 좀 크기가 큰 콩이죠. 그럼 1번 콩하고 2번 콩을 심습니다.
그럼 1번 콩이든 2번 콩을 치면 똑같이 1번이든 2번이든 똑같이 이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개체 변이는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화론이 뭐냐면은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인데 돌연변이 드 브리스가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중학교는 이름이 영어식으로 바뀌었어요. 중학과정에는 더 프리스로 나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브리스 나올 거니까.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뭐냐면요. 유전자 중에 없던 놈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돌연변이는 화학약품이라든지 방사선 물질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화학약품으로 우리가 돌연변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물론 이제 제일교포 일제시대지만요. 우장춘 박사님이 개발한 씨없는 수박이 있습니다. 화학약품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방사선의 돌연변이 같은 게 있는데 방사선 돌연변이는 이제 원폭 피해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폭 피해자들이 자식을 낳을 때 조금 기형아 쪽으로 낳고 이렇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구소련 시절에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고 나서 터졌죠. 방사선 물질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변이종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돌연변이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맹점이 있냐면요. 돌연변이는 거의 대부분이 환경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멸종됩니다. 대체로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일부는 환경에 적응한다 그러면 걔네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왕달맞이꽃을 들 수 있어요. 왕달맞이꽃 거기 나와 있죠. 돌연변이는 DNA 유전 정보가 변한 거기 때문에 자손한테 유전됩니다. 돌연변이 유전이 되는데 다 굳이 단점을 얘기한다면 돌연변이 자체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일어나는 게 드물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사람 같으면은 물론 동물도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유전자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알비뇨증.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흰색 피부에 흰색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그 멜라닌 색소가 없어가지고 햇빛을 받으면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해요. 돌연변이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좀 환경에 적응 못하는 쪽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리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은 129쪽에 나와 있죠. 격리설. 격리설은 누가 주장했냐면 바그너가 주장했어요. 바그너. 뭐냐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보면은 메사인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핀치세라는 걸로 나오는데 핀치세. 그 다음에 우리가 메세 그래도 돼요. 메세. 네. 됩니다. 둘 다 돼요. 어쨌든 핀치세라는 게 있는데 격리설을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이론을 얘기했냐면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두 개가 산맥이 있고 산이 있고 육지가 있어요. 두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왕래를 했다는 겁니다. 왕래를 했었는데 뭐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무슨 뭐 홍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바다나 큰 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왕래를 할 수가 없겠죠. 왕래를 할 수 없을 때 이 지역에는 뭐냐면요. 이 지역에는 예를 들면 뭐 갯지렁이, 지렁이 같은 것 좀 많고 이 지역에는 뭐 견과류가 많다고 얘기할까요? 견과류. 그러면 여기에서 핀치새들이 이 넓은 지역을 왕래를 못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만 삽니다. 따로따로죠.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여긴 지렁이, 여긴 먹을 게 견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갯벌 같은 데 보면은 갯지렁이를 잡아먹는 새들의 부리를 보면 뾰족하죠. 뾰족합니다. 이쪽은 뾰족한 부리 쪽으로 진화를 했고요. 이쪽은 뭐냐면 견과류가 딱딱하죠. 그러니까 벤치 모양, 납작하고 두꺼운 부리 모양으로 진화를 하면서 서로 다른 종이 됐다는 것이 격리설이에요. 격리설. 예를 들면 뭘 들 수 있냐면 거기 나왔죠.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또 다른 걸 예를 들면은 호주입니다. 오스트라리아는 캥거루라든지 오리너구리. 그 지역에만 존재하죠. 이런 게 격리설이에요.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 나왔지만은 폐기된 건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용불용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시험에도 절대 안 나오고 지금 지나는 거 안 맞아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다른 강의를 들으실 때 나오는 선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용불용소는 이제 라마르크가 주장했는데, 용불용소는 뭐냐면요, 획득 형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을 키운다든지 이런 거예요. 혹은 뭐냐면 뭐 달리기 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쓰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형질이 자손한테 유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유전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획득 형질은 유전 안 됩니다. 운동선수라고 해도 그 자식들이 다 운동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획득 형들은 유전되지 않고요. 이거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폐기됐다고 해가지고 폐기됐습니다. 진화론에 지금 안 들어가요.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었네 라고 딱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진화론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연선택설, 격리설, 돌연변이설, 이 세 가지를 현대는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종합적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를 가지고 완벽하게 진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한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럼 종합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죠. 그게 바로 어디 나왔냐면은 현대 진화론 4번에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지리적 격리다. 지리적 격리. 이거 잠시 아까처럼 그림을 그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산하고 뭐 밭이 있고 이랬을 때 이쪽에 흰색 토끼입니다. 흰색 토끼, 여기도 흰색 토끼, 이렇게 서로 토끼들이 같은 종이 왕복하면서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처럼 지진이라든지 해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지각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유로이 못 움직이게 단절된 겁니다. 이게 지리적 격리예요.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라 그러면 이거예요. 얘네들이 다 흰색 토끼라 그랬죠. 근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빨간색 토끼가 태어났어요. 여기에는 파란색 토끼가 나타났네요.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 돌연변이가 나타났는데 얘네들끼리 뭐냐면 생존 경쟁을 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간과 흰색, 파란과 흰색끼리 서로 다 지리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지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다가 이쪽에서 빨간 토끼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다 멸종이죠 이제. 여기는 파란 토끼가 살아남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적자 생존이죠. 적자 생존. 이렇게 돼요. 적자 생존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돌연변이니까 얘하고 얘 둘 사이에 유전 정보가 달라집니다.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생식적 격리라고 합니다. 생식적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얘가들이 또 다시 하나의 육주로 연결됐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종. 그래서 이게 종의 분화입니다. 얘네들끼리는 서로 같지가 않죠. 얘네들끼리는 교배에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요. 대대손도 후손을 못 낳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종이 된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냥이요, 태백산 쪽인가요? 태백산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 지역에 사는 사냥의 DNA가 서로 틀리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거 역시도 이렇게 지리적 격리를 통해서 다시 생식적 격리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종이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종. 이게 바로 뭐냐면 현대 진화설입니다. 현대 진화설은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죠. 이게 지리적 격리든지 생식적 격리, 이게 바로 격리설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바로 적자생존 자연선택. 그렇죠? 돌연변이 태어나고 자연선택. 그리고 개가 살아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식적 격리까지 완전히 새로운 종이 됐다.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밑에 유전자 풀 나왔는데요. 유전자 풀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풀의 뜻은 뭐냐면요, 전체란 뜻입니다.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전체 유전자예요. 전체 유전자들의 구성, 이런 것이 변하는 걸 갖다가 유전자 풀 변화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는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고 유전된다고 말씀드렸죠. 방사선 물질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DNA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그 겸용 적혈구 나왔죠. 납 모양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의 모양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인들을 보면은 이런 적혈구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산소 운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인은 우리보다는 약간 빈혈기가 훨씬 많아요. 빈혈 증상이 많습니다만 얘 때문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말라리아에 견딥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라리아 못 견디니까 동남아시아 갈 때 보면 바로 이제 백신 같은 걸 맞고 가죠. 예.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이런 걸 들 수가 있고, 이주는 뭐냐면요, 이민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집단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원래 우리 집단은 이건 조금 나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색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이주에 의해서 새로운 뭐가 들어온 거냐면은 DNA가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유전자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다민족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없던 유전 정보가 들어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유전자 풀 변화위원회 한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는 좀 전에 얘기했죠. 지리적 격리, 상시적 격리 이거예요. 자, 그다음 유전적 부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큰 집단이에요. 특정 집단에서 산사태나 화산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이 멸종되고 일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 전체 유전자보다는 굉장히 작아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종류가 다양했었는데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소규모 집단체 들어갑니다. 소규모 집단체, 대표적으로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 사는 나라 있죠. 피그미족 이런 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유전적 부동 쪽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은 우리가 배운 거죠. 지금까지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자연 선택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전자 풀, 유전자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문제점겠죠. 개체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돌연 변이는 유전됩니다. 개체 변이는 유전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핀칫에는 격리설입니다. 격리설. 격리가 되는 바람에 서로 다른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왕달맞이꽃은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질시대인데요. 지질시대는 뭐냐면은 지구가 탄생 후에 생명체가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1만 년 전까지를 얘기해요, 보통. 1만 년 이후는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하다못해 그림이라도. 그래서 지질시대는 지구 탄생부터,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1만 년 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체가 태어난 거는 지구 탄생 이후에 약 20억 년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태어났죠. 그러고 나서 광합성 세균은 더 뒤에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점점 진화를 해요. 지질시대를 쭉 보시면 역시 진화론과 연결됩니다. 처음에 오래된 지층에서는 굉장히 단세포, 하등 생물들이 살았다가 현대로 오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지질시대입니다. 지질시대는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쓰겠습니다.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올수록 최근이에요. 이쪽으로 올수록 최근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올수록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한 종들, 다양한 진화, 다양한 생물체들이 있겠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질 시대를 갖다 볼 때 뭐냐면요. 우리가 화석이 있습니다. 화석 분석을 하는데 화석은 그 당시 생명체의 흔적 배설물 혹은 그 생명체의 사체 이런 거 다 됩니다. 유해도 되고 다 돼요. 유해나 흔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서 발굴하는 게 화석이죠. 화석. 화석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묻혀야 됩니다. 땅에 묻힌다는 걸 우리는 퇴적이라고 해요. 퇴적. 그래서 퇴적층에 유해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퇴적층이 거길 싸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퇴적층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공룡이 딱 그냥 공룡의 사체가 있어요. 유해가. 거기에 퇴적층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눌러줘요. 눌러주면 단단해지겠죠. 단단해지는데 그리고 또 여기 안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기타 물질들이 해가지고 화석화 과정이라 그래요. 단단해집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풍화침수로 깎여요. 깎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묻혔던 생물의 유해가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걸 발굴하는 겁니다. 발굴해서 보는 게 화석이에요. 어쨌든 화석은 이렇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화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이 있는데요.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겁니다. 시대. 어떤 시대? 성칸불야냐, 고생대냐, 중생대냐, 신생대냐. 이걸 알려주는 게 표준화석입니다. 그 표준화석이라는 건 그 시대를 알려준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걔는 거기만 살았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공룡은 중생대입니다.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땅은 중생대 땅입니다. 그리고 공룡은 지금 멸종된 거죠. 그 시대만 살고 멸종되고 개체 수가 많은 것들. 이게 표준화석이에요. 시상화석은 뭘 알려주면 환경을 알려줍니다. 환경이라면은 갯벌이냐 혹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냐 따뜻하고 얕은 바다냐 그러니까 추운 데냐 이런 거 알려주는 환경을 알려주는 게 시상화석이고 시상화석은 지금도 생명체가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생명체가 사는 곳과 그 당시 그 발견된 생명체의 그 환경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뭘 들 수 있냐면요. 우리가 조개를 들 수 있습니다. 조개는 어디에 살죠? 갯벌입니다. 갯벌에 살고요. 조개는 갯벌. 그 다음에 또 산호를 들 수 있습니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퇴적층에서 산호가 발견되네. 그러면 그 시대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네. 이거예요. 그 조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에는 갯벌이었네. 하다못해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조개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은 옛날에는 바닷가 갯벌에서 위로 올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들 수 있냐면 이제 고사리를 들 수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걸 우리가 시상화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상화석. 거기 나와 있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퇴적함에서 볼 수 있는 퇴적 구조가 나오는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만 일단은 뭐 그 교재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런 거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층리에 사자 모래사입니다. 모래가 지나간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물이 흐르는 거 바람이 그러니까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이동하면서 모래를 갖다가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래가 지나간 자국들이 퇴적된 게 사층리가 쌓여 있는 게 점유층리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가지고 좀 깊은 바닷물에 자갈물에 진흙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뿌렸어요.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먼저 자갈이 먼저 떨어지고 모래가 떨어지고 진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퇴적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갈모래 진흙이 있죠. 그럼 이거 좀 깊은 바다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진흙 같은 게 많으면 깊은 바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심이 얕은 곳은 주로 자갈들이 많고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깊었느냐 얕았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건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갈라진 땅입니다. 갈라진 땅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그 충청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면은 논 같은 데 보면 갈라져 있죠. 이 갈라진 땅들이 그 상태로 땅들이 퇴적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여기 좀 건조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연은이죠. 연은 이제 수심이 얕은 바다에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면은 밑에 있는 쌓여 있는 모래나 진흙들이 그 자국 모양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자국을 남깁니다. 연운이 발견되면 아, 얕은 바다였네, 얕은 강이었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여기 지웠네요. 다시 써야겠네요. 크게 뭐뭐로 나눠진다고 했죠? 선캄브리아 시대, 그렇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냐는 거죠? 아까 표준화성 말씀드렸죠. 그 시대만 살았다. 무슨 얘기냐? 여기만 살고 멸종돼야 돼요. 뭔가 큰 멸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만 살고 멸종됐다는 거예요. 여기만 살고 멸종, 여기만 살고 멸종,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뭔가 큰 멸종, 이게 생물계의 멸종, 큰 멸종,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계의 큰 변화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멸종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의 예가 바로 뭐냐, 우리가 부정합인데요. 부정합까지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다루지 마시고요. 그냥 대규모 지각 변동, 쉽게 말해 땅이 그냥 갈라져 가지고 뒤집힐 정도의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럼 생물체가 멸종하겠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 각 시대를 구분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뭐 시생이면 원생, 뭐 현생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선캄브리아 시대는 쉽게 얘기하면은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진화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초의 생명체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단세포입니다. 단세포요. 뼈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 걔네들이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선캄브리아 퇴적층들이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오래된 암석이 약 25억 년 전 암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이작도라는 데 있는데 그 보면 변성함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 바로 뭐냐면은 옛날 시대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표를 감싸고 있던 그 암석들이 풍화침식 변성작용에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뼈 같은 게 없었고 생명체의 종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석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화석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고 그래도 있는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나왔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바로 뭐냐면은 남세균 남조류 사야노박테르, 아까 시아노박테르 얘기했죠. 걔네들이 쌓여가지고 퇴적된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호주에 있어요. 왜 호주에 있냐면요. 호주는 오스트리아는 지금 유럽하고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보다 훨씬 밑에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가지고 개발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이 그나마 좀 많이 남아있는 데가 호주입니다. 호주에 또 뭐가 있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선캄브리아 시대고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굉장히 시대가 깁니다. 지구 탄생부터 5억 7천만 년, 몇천만 년 이 사이에요. 그리고 고생대는 쭉 가가지고 2억 5천만 년이고요. 쭉 가서 여기 6,500만 년 이렇게 따질게요. 0.65. 대략으로 보세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안 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캄브리아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캄브리아 시대까지는 진화가 고등동물로 진화가 덜 됐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생대인데요. 고생대는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캄브리아 시대는 개체수도 적고 종도 별로 없었는데 다양한 종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존층이 생겨가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들이 다양한 종의 분화가 많이 일어났죠. 개체수도 많아지고 다양한 종이 번식했습니다. 번성하고 그 다음에 판게아 나중에는 판게아가 만들어지는데 판게아는 밑에 그림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대륙에 흩어져 있던 생물들의 종류가 갑자기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땅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땅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돼요. 이걸 판게아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맨 밑에 보이죠? 자, 각각 나누어 있던 땅덩어리들이 고생대 말에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거대한 땅이 됩니다. 거대한,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유라시아, 아프리카, 미주, 호주 이런 게 다 같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판게아예요. 판게아. 이런 판게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땅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요, 잘 보세요. 땅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지역에 발달하는 게 개펄이죠. 개펄이 발달합니다. 개펄. 개펄이 발달하니까 여기도 생명체가 다양하게 있겠죠. 여기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땅으로 합쳐졌어요. 합쳐졌으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개펄들이 쭉 있던 이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사라집니다. 대규모 멸종이 일어나요. 대규모 멸종. 그래서 고생대 말에 대규모 멸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고생대는 어떤 대표적인 화석이 있었냐 그러면은 척추동물의 조상인 어류, 갑주어라는 어류의 조상이 태어납니다. 그 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주어는 그 당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엽충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투구개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거의 이종사촌입니다. 가까운 사촌간이에요. 삼엽충도 지금 멸종됐죠. 그래서 삼엽충하고 갑주어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표준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식물로는 양지식물입니다. 그럼 양지식물이 많이 번성했다는 얘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생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중생대는 고생대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중생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파충류의 시대입니다. 파충류의 시대. 쉽게 말해서 공룡이죠 뭐. 공룡이 전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공룡.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공룡입니다. 그 외에 하나가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는 이제 그 모처럼 비슷하게 생겼냐면 앵무족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암모나이트가 오징어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암모나이트 그리고 뭐냐면은 공룡 이렇게 파충류가 번성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마지판에 가면은 이제 파충류에서 조류를 지나는 시조새도 나타납니다. 근데 시조새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파충류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표준화석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양지식물이라고 했죠. 고생대 말에 거시가 나타나가지고 중생대는 거시식물의 번성입니다. 거시식물.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게 소나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식물도 진화를 했죠. 양치에서 거시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 대표적인 화석이 뭐가 있냐면 매머드입니다. 매머드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집터인가요? 거기서도 발견됐는데 매머드는 이제 코끼리하고 이제 이웃사촌이죠. 매머드는 추운지만 털 있는 곳에 삽니다. 매머드도 이제 멸종이 됐죠. 멸종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자, 매머드하고 화폐석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화폐석은 이제 우리가 조개무덤 같은 데서 많이 발견되는 건데 폐총 이런 데 가면 화폐석 같은 게 많이 발견돼요. 어쨌든 화폐석은 왜 화폐석이냐면 돈처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머드나 화폐석이 그 당시에 살고 지금 멸종됐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그 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매머드하고 화폐석 그리고 인류가 나타났죠. 인류가. 그리고 중생대는 거시식물이 번성한다고 했죠. 중생대 말에 속시가 나타나가지고 신생대는 속시식물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보면 양치에서 거시, 속시로 진화했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각 시대에서 보면은 보세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가지고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을 제가 지금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삼엽충, 필서, 갑주어, 방추충, 고생대, 아모나이트, 공룡은 중생대, 화폐석, 매머드는 신생대인데 바로 고생대에서 중생대, 신생대로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생물이 점점 복잡해지고 지능이 좋아지는 쪽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물론 바다에서 육지로도 진화했죠. 근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그냥 역으로 진화하는 생명체도 있죠.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고래, 바다사자, 바다코끼리입니다. 걔네들은 포유류거든요. 육지예요. 육지에 살다가 먹이 경쟁에서 지고 바닷가 쪽에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쪽 바닷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진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대체로 진화하고 지질시대를 보면은 대체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지질시대 수륙 분포는 아까 고생대 설명하면서 했어요. 고생대 말에 판기에 하나의 땅이 형성되고 다시 갈라집니다. 갈라지다가 신생대 때 지금 현재의 대륙 모양과 유사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2페이지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대의 대표 화석은 삼엽중 갑주어입니다. 중생대의 대표 화석은 공룡 암모나이트고요. 신생대의 대표 화석은 화폐석 메모드입니다. 네, 4번에 고사리가 발견됐다. 고사리 화석.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는 개펄.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진화와 함께 그래서 우리 뭐냐면은 지질시대를 배웠습니다. 진화하고 지질시대는 같이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진화든 지질시대든 현대로 올수록 어떻다고요? 생명체들이 좀 더 복잡해졌다. 그리고 지질시대는 왜 4개로 나눠지냐?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는 없지만요. 지질시대가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진 이유는 그 당시에 대규모 멸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물체들이 다시 나타난 거. 이게 진화죠. 그러면서 각 시대를 나눌 수가 있고 고생대는 양지식물, 중생대는 거시, 신생대는 속시식물이 번성했구나.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뭘 들어가냐면은 조금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생명의 연소성. 여기서 감수 분열이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